네, 불러나서 47회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커피분들 오셨습니다. YTN 커피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예, 첫 번째 YTN인데요. 네. 예, YTN 지금 사장님 이름이 김백입니다. 김백 사장이죠. 김백님이 참 이상한 얘기 하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주당 노정면 의원실을 통해서 방통위와 유진그룹이 주고받은 서류의 일치를 다 확보했고 분석해서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보고 김백 사장이 발끈한 거죠. 이 신박한 논리도 등장했는데 이미 민영화가 됐으니 민영화에 반대하면 해사행위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그 얘기는 한일 병합이 됐으니 독립운동하면 뭐 저기 뭐 반민족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논리잖아요. 민영화 네. 됐으니 민영화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그리고 이 외부 세력이라는 것도 오디오가 잘 안 들린다고 됐네. 네, 외부 세력이라는 것도 참 이게 그쪽이 보기엔 외부 세력과 결탁한 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대한 거고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거고 시민단체 그리고 또 언론노조 통해서 같이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결탁이고 뭐 어떤 음모고 사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 외부 세력 중에 하나가 민원연이랑 그렇죠. 언론노조도 그렇죠. 되죠. 외부 세력 중에 핵심이 민원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날 기자회견에 저도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네. 이 김백님이 뭐 네. 외부 세력 어쩌고 뭐 불순한 외부 세력 막 이래가지고 불순 막 본인들은 얼마나 순결하길래 말이야 불순하다고.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박도 있어요?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 반박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 그 기자회견에 뭐 내용이 사실 많긴 한데 핵심이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 8명 중에 6명이 사장 추천위원회나 뭐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같은 YTN의 공정방송 제도들을 지켜라.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8명 중에 6명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방통위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사추위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지켜야죠. 방통위의 약속인데요. 근데 방통위가 오히려 더 계속 유진그룹에 그 보정 요구를 하면서 사추위를 없애라고 뭐 사실상의 압력을 넣은 정황 같은 게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측은 뭐 그런 거 아니다. 그 자료 중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YTN 구성원들과의 좋은 협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애초에는. 근데 그 이후로 방통위의 보정 요구가 계속 들어가면서 사추위를 없애고 이사회 중심의 사장 선임 제도를 만들겠다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측은 그게 되게 아팠나 봐요. 이제 또 사주라고 모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오너에게 오너에게 네. 그래서 그 유경선 회장의 그런 말을 YTN 구성원들과의 좋은 협약이라는 말을 그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지 그 협약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예요. 그럼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고요? 그건 반박 못하죠. 못하죠. 자문 의견서가 있는데. 아니 근데 네. 그런 해명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YTN을 인수한 유진 쪽에서 네네.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김백 사장이 해명을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났나 보죠. 뭐 너 이거 일을 어떻게 하길래 여기 노조에서 이렇게 자료 공개도 하고 회장님 이름이 거론되느냐 혼난 모양이에요 아마.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YTN 네. 그 사주들과 그다음에 지금 경영진이 불안해진 거 아닌가? 이 생각 들던데요. 이렇게 말이 격하게 나오고 뭐 거기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 그 노조의 활동을 내란과 외환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를 흔들어서 전복시키려고 한다. 전복? 예, 그리고 파렴치하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성명을 노동조합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노조가 훨씬 더 세게 나가는데 그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 좀 불안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정감사 앞두고 뭔가 뭐 그렇죠. 의원들이나 네. 이런 것도 저격한 거일 수도 있나요? 그것도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 9월 3일 날
일이면은 어젠가요? 네. 예. 어제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안창호 후보가 YTN 이사였어요. 사회 이사. 예, 사회 이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추위를 없애고 뭐 보도본부장 같은 거 신설하는 안건의 거수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유경선 회장도 증인으로 요구를 했어요.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물론 거부했죠. 다른 네. 그 일정이 있다고. 그런 국회의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잠깐 봤는데 네. 그 안창호 후보자도 다 비슷해요. 논리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거는 자기는 늘 찬성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뭐 사추위나 이런 거는 인사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다. 근데 그러니까 MBC 판례에서 그런 공정방송 이란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방송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라고 이미 대법 판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근로조건을 좁게 해석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국민들 속이는 거고. 맞아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는데 그 자동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잖아요. 뉴스라는 상품에 대해서만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만이 가지는 상품 가치인 거예요. 공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학적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 노동자들인 기자나 PD들은 공정하게 만들 의무가 있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 조건을 침해받은 거라고요. 불량품을 만들려고 지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YTN 관련해서 그 미디어오늘에서 지금 계속 연재돼서 네네. 여러 지금 노종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라든지 자체 취재, 보강 취재를 해서 그동안 뭐 제기됐던 의혹이나 또는 추가로 그렇게 불법 승인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매각된 거잖아요. 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아예 저희 코멘트도 반론도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통위에 네. 물어보라 그러고 막. 네, 그래서 아니 이들은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든 반박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너무 확실하고 그게 팩트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팩트 체크 뭐 점검위원회 뭐 이런 거 뭐 그럴싸한 거 많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만들었거든요. 7개월째 지금 네. 강간무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유진그룹에서 처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낼 때 네. 유지하겠다고 할 때 진짜 가진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는데 그게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북, 네, 짜깁기 네. 막 인터넷에서 네. 검색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허위 자료도 있어요. 예, 없어진 폐지된 프로그램 넣고 그러니까 치시콜콜이라고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진즉에 폐지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거기다 써놓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방송 사업자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는 사람들이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을 하겠다면 기본적인 건 다 팩트 체크해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네가 인수하겠다는 프로그램이 폐지된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YTN 장악 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정부에서 방통위에서 너무 빠르게 이걸 진행하니까 유진그룹 쪽에서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낸 자료는 너무나도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보류 의견이 나오죠. 오죽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 외부 세력, 우리 외부 세력 결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 김백님 진짜 말을 함부로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석 앵커를 또 기다리는 김건희님의 역시 네. 셀럽이 나오시니까 또. 또 우리 기다리고 계시군요, 시청자님들. 예, 곧 8시 10분에 예, 오실 겁니다. 네, 그 김백 못지않은 또 적폐죠. 그 김장겸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요즘에 이분 스토커신 것 같아요. 민주노총 언론노조 두 가지를 아주 물고 늘어지는. 네, 그래서 저 이분 스토커로 변신했나 싶은데 또 막말하셨죠. 김백 사장보다 한 수이죠. 김장겸 의원님. 그건 인정합니다. 김백 사장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MBC 사장했어요, 진짜. 아니 얼마 전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김장겸 이게 한국경제 기사인데 이재명 배현진 테러 국회에서 또 벌어질 수 있어. 깜짝. 뭔 기사인가 하고 봤더니
뭐 민노총 언론노조 불법 시 1벌 100개야 이래갖고 이걸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한 달씩 정지 먹었잖아요. 저번에 이진수 청문회 때 앞에서 항의하고 이래서 그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방치하면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게 가해진 테러가 국회 경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1벌 100개를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 우리 이제 테러 법으로까지. 아니 이거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진짜 그 왜 영화 대사 있죠. 많이 먹었다 아이가. 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뭘 그렇게.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청문회 들어갈 때 밖에서 그냥 항의 좀 한 건데 그 국회 출입 한 달 못하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호찬 본부장님의 성량은 네. 테러 수준이 돼서 귀에서 피가 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때 뭐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2층에다 올려 퍼지긴 했지. 아 그 해당 층이. 아니 그 잘 들리겠죠. 잘 들리는 거랑 테러랑 뭔 상관이냐고. 상관이냐고. 이 김장겸 의원은 그 국회 돌아다니면서 기자들이 MBC 해갖고 붙는 그 그거 인터뷰도 자체도- 다 폭력, 폭행 뭐 이렇게 몰아가더니. 아니 그 뉴스타파 네. 기자가 본인 취재하는 거 그것도 폭력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뭐 마이크 내리면 다 폭력이라고. 그게 싫으면 국회의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폭력으로 받아들일 아니, 정도면은 안 해야죠. 아 이분 국회의원은. 기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기자 생활할 때 제일 좋았을 때가 연수 갔을 네, 때라면서요. 열심히 안 했어요 진짜.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국민의힘 사람들은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일부러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그러니까. 만드는 건데. 뉴스공장 때문에 TBS를 없애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이에요. 근데 이 김장겸 의원은 너무 또 재밌는 거 이번에 그 박문진 이사 임명 그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됐는데 그거 결정한 재판부의 판사가 정치 판사라고 자기 1인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행정법원 앞에서 이상희 의원. 이상희 의원이랑 또 뭐 아, 그 삼노조 사진 못 뭐 보셨어요? 등등 아, 해갖고. 저 진짜 대박이에요. 어이없어요. 국힘 미디어 특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 네. 부지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데 거기 행정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많이 강남 맡겼던데. 저기 양재역 어디죠? 한참 먼 데가 네. 양재역. 양재역. 네. 거기 가서 1인 시위하고 아니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 그 국민의힘 미디어 특인가요? 네. MBC 제3노조인가요? 뭐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될 확률이 뭐 200분의 1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 음모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니 방통위에서 80명을 심사를 해서 KBS 7명, MBC 6명, 13명이 같은 확률이 0.000136%였잖아요. 그럼 그거는 괜찮고 그러니까. 200분의 1은 안 되고 이것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전혀 개념이라든지 이 역지사지라든지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금방 같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했던 얘기는 기억 안 나고 네. 자기 앞에 이것만 지금 보이는 거잖아. 아 저희 댓글에 심은정님이 Y님에게도 희망이 생긴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셔요. 희망이요. 네. 그 본안 소송 관련해서 네. 네, 맞습니다. 지금 YTN 매각의 행정 처분이니까 그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앞서 MBC 판결에서 2인 체제 위법성을 한 번 더 지적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첫 기일이었는데 그때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인 체제 위법성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쟁점이고 이슈가 된 사안이니 사법부가 통일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재판부에 많이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뭐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이미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다가 뭐 추가 국정감사나 뭐 국회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한 것들이 있어서 졸속 날치기로 이루어졌다는 또 이런 증거들을 제출하고 하면 또 YTN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네. 근데 이게 본안 소송이 최소 네. 짧지 않아요. 기간이 보통 최소 1년 또는 1년 좀 넘게 걸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희망적이긴 한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YT 많이 지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TBS 얘기하시죠. TBS. 그 MBC 네. 그 대통령 국정 브리핑 생중계 MBC만 안 한 거
지금 그것도, 이것도 네. 국힘에서 방심위에다가 또 심의민원 넣었어요. 근데 MBC 왜 못했는지 알면서 왜 그러는 거 못했는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다 아실 텐데.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 그때 대표 경선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코리아 풀이라고 각 방송사 종편까지 포함해서 이제 영상 기자들의 이제 풀단이 있는데 거기서 당시 이제 코리아 풀에서 이제 영상을 제공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누락이 돼갖고 그때 SBS에서 이제 중계한 화면을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갖다 쓴 거예요. 아니, 먼저가 아니라 똑같이 들어왔는데 코리아 풀 걸 쓰면 되는데 코리아 풀이 녹화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SBS 중계 영상을 쓴 게 이제 풀단에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 2달 동안 코리아 풀의 영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군의 날 개천절까지도 이제 그 중계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브리핑은 그래도 너무 중요한 행사니까 그렇죠. 좀 약간 유예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통과가 안 됐고 대통령실에도 그럼 별도로 MBC만 좀 따로 영상 촬영해서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그게 뭐 전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당했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그래서 대통령 브리핑에 기자회견 사실 내보내려고 했는데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저희 막 제 배드민턴 치는데 그 연세드신 형님이 어떻게 MBC 이걸 중계를 안 할 수가 있냐고 막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니나 막 일부러 이제 반 윤석열 막 이렇게 하면서 중계를 안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전혀 다르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걸 뭐 아예 못 하겠다 이것도 약간 좀 사실과 다르고 그냥 못한 거예요, 못한 거. 사정상 못한 건데. 근데 그걸 또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민원 신청한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시민민원 대상도 되지도 않는데 얘네는 이분들은 무조건 하고 보는 네 그런 아주 황당한 겁니다.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는요 시민분들은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역시 MBC다. 국민들이 지금 보기 싫어하는 대통령 회견까지 이렇게 정말 용기 있게 안 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댓글 달고 싶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였어요 이렇게. 네, 자 TBS 상황이 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이성구 대표 대행이 오늘 간부 회의 자료를 냈는데 거기 보니까 청산위원회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산 절차를 밟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 체불이 시작되면 본인이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직무대행 와가지고 진짜 이 일을 제일 부지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니? 본인이 이제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TBS가 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TBS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도 이제 막판에 이런 상황을 다 정치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TBS에서 주파수에 삐 소리가 나는 걸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도 서울시도 저희 대표 대행도 그 다음에 정치권도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울시 의회가 너무 끝까지 잔인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늘 이제 시의회 문광희 의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마치소 홍보기획관이 나왔는데 계속 묻더라고요. 도대체 출연기간 해제는 언제 되는 거냐. 빨리 하라고. 국힘의원들이 네. 재촉하듯이. 재촉하듯이. 그래서 왜 안 해주는 거냐. 빨리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TBS는 그럼 출연기간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마치소 홍보기획관이 뭐라고 하셨게요. 뭐라고 했게요. 못 맞추겠어요. 출연기간일까요? 네? 해제가 아직 안 됐어요. 출연기간일까요? 출연기간이죠. 해제 안 됐으면. 기간이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서울시의 대답은 세모입니다라고 했어요. 세모가 어디 있어 행정에. 그러니까 저희는 세모예요 지금. 아니 이런 세모 같은 인간이라고 진짜. 아우.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출연기간 해제 종용하고 그 다음에 정관 개정 빨리 해가지고 빨리 떼어내고 싶어 하는 데다가 또 저희 퇴직 충당금 절대 TBS 운영비로 쓰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와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잔인하다. 끝까지 이럴. 아니 그거 다 나중에 저기 사법적 책임 다 물어야 돼요. 윤혜님 말대로 처벌해야 돼. 네. 저 요즘에 윤혜주의자가 돼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네. KBS가 지금 현재 저 이사들이 가처분 소송과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런데 신임 이사들이 오늘 이사회를 오늘 했어요. 이사회가 열렸죠. 사실 11명이 이사인데 그중에 7명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12기 이사님들 중에 일부가 계속 계셔가지고 이게 13기가 맞는지 12.5기인지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박문주는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됐지만 그래서 오늘 뭐 알박기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사회를 새로 열었는데 소수 이사님들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다수 이사들만 모여서 이사장을 다시 선임을 했고 그 이사장은 역시 12기 이사회 이사장이었던 서기석 이사가 이사장으로 근데 자기네들끼리만 됐습니다. 뽑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정족수되고 이렇게 되니까 회의 개회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결국 뭐 저희 내부적으로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저희들 반대하는 안건들을 처리를 해서 박민 사장의 연임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메인 토크에 오늘 KBS 특집이라 할 만큼 KBS 주요 뭐 요 이사선임 가처분 신청 진행 경과부터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저희 메인 토크에서 다루겠습니다. 깔끔한. KBS 망치는 조직계약 막아내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경영진이 KBS의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과잉 충성하는 간부들이 우리의 선배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KBS 망치는 조직계약 해결하라! 많이 개최하세요. 공장부터 개최하시고 이건 평소 사진 촬영 조건에 의해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가시킨 교수들은 사퇴하라! 박민은 사퇴하라! 왜? 한국인을 해체하라! 왜? 얼굴경은 학생들은 한국인을 해체하라! 시민이 언론의 인사가 되는 시간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윤혜고요. 오늘 아주 새로운 두 분을 자리를 꽉 채워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에서 논설위원이시자 전략기획 실장을 맡으셨고 28년 동안 한겨레 계셨어요. 신문에 계셨더라고요. 네. 현 KBS 이사 정재건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30년 기자 생활을 했지만 라이브 방송은 처음입니다. 꽤 버벅거릴 것 같은데 알아서 미리 잘 배려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긴장되시나요? 약간요. 네. 라이브가 처음이시라고. 네.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되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자, 그리고 KBS 기자님이시죠. 또 앵커님이시고 한국방송 기자 대상을 맡으셨고 지금은 받으셨고 지금은 이제 나오셨죠? 네. 네, 앵커 이재석 앵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보군요. 네. 예, 저는 지금 프리랜서 방송인이 됐죠. 지난해 12월에 KBS를 퇴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에서 방송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네. 예, KBS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KBS에 다녔었기 때문에 오늘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KBS에 몇 년 계셨던 거예요? 19년이요. 꽤 오래 계셨네요. 예, 예. 그럼 기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앵커까지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큼티 분들에게도 앵커를 언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도 앵커가 다 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희망을 누가요? 가져봅니다. 에? 누가 여기 원하시나 우리 큼티 분들도 다 기자니까. 네. 큼티 분들 또 인사해 주시죠.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원연 심리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메인 토크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 요즘 기사를 보고 있거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의료 대란부터 민생 파탄까지 거의 준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영방송, 재난방송이 바로 KBS인데 이 KBS가 굉장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기의 KBS 97 작전이 첫 번째,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박민 사장이 온 이후에 KBS가 보니까 1,600억의 적자 경영과 또 친일, 기미가요부터 해가지고 친일, 그리고 신뢰 추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어쩌다가 신뢰받는 방송 1위 KBS가 이 지경이 된 건지 우선 이사님과 앵커님께서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아시는 대로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대체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경영 위기에 더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조금 간과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로 우려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콘텐츠의 신뢰도, 방송의 신뢰도가 정말로 KBS의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KBS는 한쪽으로는 경영의 위기,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의 신뢰도를 까먹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저널리즘 번영으로서의 위기, 이 두 개의 위기가 지금 겹쳐지면서 네. 흔히 경제에서 얘기할 때 복합 위기 이런 얘기 표현을 하는데 지금 KBS는 복합 위기 상태라고 진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바로 어떠신지.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요, 아까 그 중간에 나간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익숙하게 다녔던 그 공간에서 지금 또 저렇게 노조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런데요. 그 제가 2005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KBS에 기자로 입사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난해 12월에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KBS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젊은 평기자, 평PD들을 어떤 정권에서는 자율적으로 내버려 뒀고 어떤 정권에서는 꾸역꾸역 탄압하고 억압하고 자기들 뜻대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차이죠, 그 차이. 그것 때문에 지금 KBS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젊은 평기자, 평PD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예,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근데 그것을 어떤 정치 권력은 비교적 보장해주는 반면 어떤 정치 권력은 그걸 뭐 용납을 안 했었고 지금 네. 정권은 저는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KBS가 그 직격탄을 맞아서 경쟁력, 신뢰도가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이 네. 되었죠. 예. 그럼 우리 앵커님께서 거의 20년 가까이 KBS에 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최근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2016년이 좀 떠올라요. 2016년 총선 직전에 2016년 총선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새누리당이 뭐 180석을 얻는다 막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여소야대가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창 그 억압도가 최고조였습니다. KBS는. 무슨 박근혜 정부 때죠. 네. 박근혜 정부 때죠. 네. 2016년이니까. 네. 근데 지금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그 2016년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고요. 네. 그런데 더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 사이에 이 언론의 자유, 우리 저널리스트들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쵸. 많이 반성적인 문제의식도 생겼고. 그런데 고스란히 그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은 네. 지금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간의 어떤 우리의 진전과 발전을 다 그냥 통째로 없애버린 꼴이 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이 뭐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2016년에 버텼지만 지금은 못 버티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소 실천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KBS 내부 구성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가 네. 지금은 분노는 하고 있는데 이 분노를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KBS만 국한해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위기의 시작은 결국은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이었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그때 이제 구성원들이 걱정했던 것은 뭐 개인의 생존권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수신료 제도가 없어진다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네. 사실 당시 김민철 사장에 대해서 퇴진 요구가 있었던 것도 어쨌든 김민철 사장은 찍혔으니까 정권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좀 잘 해결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김민철 사장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일단 KBS를 지키기 그쵸. 위해서 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그 수신료 분류고지의 이 본질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판을 했던 분들이 좀 계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후과를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통령 술친구라고 하니 오면은 네. 뭔가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어쨌든 공영방송 제도라는 것 자체는 존속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수신료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권 오히려. 코드에 맞춘 방송들을 계속 나가고 만들고 있다 보니까는 재정위기는 재정위기대로 깊어지고 네. 아까 정재건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신뢰도 이런 것까지 추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가 네. 이거 뭐지? 이런 이제 좀 깨달으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노조를 같다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똘똘 뭉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와가지고 또 그렇게는 힘들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좀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KBS라는 사업장에서 뭐 개별 사업장으로 보면 그렇게 방송사 중에서는 크지만 네. 제조업 사업장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 크진 않죠. 왜냐하면 한 4,000명 정도 직원이 되니까. 네, 큰 건데. 이런데 네. 이 노동조합이 4군데나 있으니까. 분산되어 예,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또 뭉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1노조신가요? 예, 그 조합원 규모로는 저희 KBS 네. 본부가 제일 많죠. 네, 제일 예. 크죠. 가장 전투력 있게 싸우시면은 뒤에 많이 네, 그래서 오실 겁니다. 최근에 싸우고 있잖아요. 예, 뭐 조합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고무적입니다. 우리 김건희님께서 정재건 이사님 생방송 처음이시라면서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네, 용기 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 MBC 네. 입장에서 보면 KBS가 사실 뭐 되게 유력한 경쟁자였고 그렇죠. 뉴스 시청률 이런 거 약간 넘사벽 같은 거였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순식간에 와르르 약간 무너지는 느낌에 KBS 뉴스가 사실 뭐 탐사보도팀도 그렇고 KBS 기자들의 취재력이 상당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사, 특종도 되게 굵직굵직한 거 많이 하고 파업하고 이럴 때도 심지어 막 파업 취재팀이 특종해갖고 막 문창극 예전 총리 후보자 뭐 낙마시키고 그냥 그런 되게 경쟁력, 높은 경쟁력, 그 다음에 지난 이제 얼마 전까지 9시 뉴스를 되게 심층 중심으로 하는 또 새로운 개혁도 해가면서 되게 약간 뉴스에 좀 모범처럼 하는 역할들을 해오다가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니까 옆에서 경쟁자 볼 때 좀 안타까워요. 뭐 MBC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같이 뭔가 경쟁이 되면서 이게 당연하죠. 공영성 경쟁을 해야 되는데 KBS 확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수 정권을 지금 이제 일찍이 겪어봤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겪었고 박근혜, 이명박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보수 정권들은 특히 공영방송을 아주 노골적으로 장악을 시도했는데 네. 이렇게 장악된 결과는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해 보면 결국은 신뢰도 추락하고 경영도 위기를 겪고 네.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죠. 그렇죠. 지금 MBC가 신뢰도 1위, 시청률 1위이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MBC가 정말 신뢰도 바닥.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복구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정권이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을 하면 무너지는 건 정말 빠른 시간에 예, 파괴가 되는데 네. 이거를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제 우리 사회의 경험이 이번에 KBS에서는 다시 재현되지 않았으면 네. 하는 또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리셋 KBS 뉴스 정말 대박이었다고 또 그렇죠. 댓글에 네, 남겨주셨습니다. 자, KBS 이사들의 반란입니다. KBS 야권 이사들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BS 이사에 또 뒤집힐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지금 우리 정재건 이사님을 포함해서 그 과거 이사님의 임기가 8월 31일까지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 가처분 신청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상관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임기도 8월 31일로 끝이 났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법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KBS 이사회조차도 되게 불안정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사 흔히 바깥에서 부르기에 뭐 야권 성향 이사라고 부르는 뭐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알기 쉽게 야권 성향 이사 5분이 지난 8월 26일 날 MBC 소송 그러니까 효력정지가 인용되는 걸 본 다음 날 비슷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현재는 저희가 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12부에 배당이 됐었는데 네. 공교로운 건 아니죠. 뭐 그 MBC의 효력정지를 인용해 주셨던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피신청인인 방통위 쪽에서 네. 기피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건 그 재판부가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정을 할 수 있으니 재판부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피 신청을 제출을 했고 네. 그래서 행정법원 14부라는 곳에서 그 기피 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4부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주면 애초에 배당됐던 12부가 아닌 다른 어떤 재판부에서 네. 저희 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뭐 네. 저희는 그걸 이제 일종의 뭐 방통위의 지연 전술이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에서 뭐 바라는 바가 분명하게 있지만 네. 재판부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 기왕에 MBC에 내려졌던 효력정지가 인용되기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피 신청 네. 결과가 언제쯤으로 나올 거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 역시 근데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기피 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의 조건들이 복잡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서 네. 사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 그러면 기피 신청이 나중에 이제 재판부가 배당되고 그리고 나서 효력정지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혹시 이미 불가역적으로 네. 과거지사가 돼버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재판부가 효력정지를 받아들여주면 그 효력정지 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의 새 이사진은 업무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이사님들과 같이 업무를 하시게 되는 상황인가요? 예, 제도적으로는 지금 새로 선임된 7분의 이사들 앞서 박상현 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7분이 오늘 13기 첫 이사회를 열었고요. 아, 그래요? 저희는 저희가 효력정지 소송을 내놓은 상태이고 지금 그 7분의 이사분들이 본인들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네. 적어도 방통위에 왜곡된 잘못된 2인 체제 아래에서 추천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시작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적어도 효력정지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저희가 이사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도 6명만 임명하고 3명은 기존 이사진에서 유임을 시켰잖아요. KBS도 여권 성향 6, 야권 성향이 5분이셨는데 7명만 자기들이 임명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5명 중에 한 분만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분만 교체되는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사님들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재근 네. 이사님. 네, 그런데 이사회 참석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이 첫 이사회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된 구조 아래에서 결정된 추천과 대통령 임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력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지켜본 다음에 때까지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사회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판부가 효력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하셨죠. 그러면 오늘
이른바 여권 성향의 이사들 7명이 그럼 자기네들끼리만 예, 아마 해서 그랬을 이사장을 겁니다. 선출한 게 네. 되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KBS 여권 이사의 충격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데 박민을 반대하니 뒷조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고, 이건 어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12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임기를 마치시면서 이미 기사가 다 났으니까 뭐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성래 이사님이신데 이분 뭐 쉽게 얘기하는 이제 여권 성향의 이사로 분류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임기 마치시면서 이제 사내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는데 거기 이제 쭉 소회를 밝히시면서 이제 이런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현 사장의 임명을 제가 반대하던 시기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심지어 뒷조사에 협박까지 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간을 좀 돌려보면은 네. 그때 박민 사장이 결정되던 당시에 이사회가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또 이사장이 된 서기석 이사장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박민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현직 KBS 이사를 협박하고 또 뭐 마타도어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내부에서요? 네, 스스로 밝히신 거예요. 내부의 누군가가? 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때 그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무리해서라도 박민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KBS 기자 출신이시죠? 네, 촬영 기자 출신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정말 상세한 내막을 다 밝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분께서 더 많이 밝혀주신다면 박민 현재 사장이 어떤 경위로 사장이 됐고 어떤 협박과 뒷조사를 받고 피해를 당하시고 이런 거를 더 밝히실 가능성은 없나요?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좀 결단과 관련된 문제라고 좀 보고요. 뭐 어느 정도 조건이라든지 상황이 되면은 하시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대외비 문건 시나리오대로입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KBS 장학 대외비 문건을 보도해서 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파장이 있었군요. 네. 자, 사측이 소송도 우리 할 만큼. 언론사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네, 나요. 다뤘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외비 문건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KBS 본부 대외비 문건 전체 공개 보니까 KBS 정상화 및 우파 등용, 임명 동의제 파기 및 단체 협약 체결 거부, 조직 개편 및 외주 제작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요 대외비 문건이 그때 스트레이트가 했을 때는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일부만 네. 공개됐고 이 대외비 문건이 워낙 이제 심각한 KBS 장악 계획이어서 그때 기자회견도 하셨고 기자회견 하신 지금 박상훈 본부장님하고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또 KBS 사측이 고발을 했어요. 그죠? 네,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부에서 KBS 본부에서 아예 이 문건 전체를 공개를 했어요. 네. 예. 지금 뭐 아마 이게 뭐 그때 문제가 됐던 이제 대외비 문건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요거 입수를 하고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 현행법에 있어서 방송법이라든지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일부를 공개를 하고 나니까 전문을 공개를 해라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걸 공개하자마자 사측이 이거 괴문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도를 했던 MBC 측에는 즉각 그 민사로 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었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하는 상황이 있어요. 형사요? 뭐 고소당했어요, 저 네. 기사한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일단 전문을 공개를 했을 때 좀 악용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도 하나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실제로 박민이 이거를 얼마만큼 이행을 하는 걸까 한번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의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나쁜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나쁜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사측이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얘기를 공공연히 꺼내다 보니 이제는 좀 공개를 해야겠다 해서 직접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라. 이게 사측 주장대로 괴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일단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회사 인사를 하는데 우파를 등용하라는 거예요. 우파. 정치적인 그게 명시되어 우파를. 있어요? 예. 우파를 등용하라. 우파를 등용해라. 네. 보면은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파를 등용하고. 인사는 그동안 소외된 자중, 축적된 역량과 능력이 있는 자를 기용해라.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우파 중심으로 그러면서 또 괄호로 깨알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해를 달리했던 우파 포함. 그러니까 박민 말고 다른 사람을 밀던 우파도 등용해라. 이제 그러면서 뭐 다른 줄줄줄 얘기하다가 단 임원이나 자회사 사장 감사국장급 직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파를 등용해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일단 우파를 등용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 및 승리 체계 개편을 하라고 돼 있는데 회사가 지금 추진했던 직급 및 승리 체계 개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한 번 간부가 된 사람은 계속 간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변동형 직급 체계라고 해서 뭐 부장이나 국장이나 보직을 맡더라도 또 그 보직이 떨어지고 나면 내려와서 현업에서 일을 하는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한 번 간부가 된 사람은 계속 간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퇴직하거나 죽거나 뭐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간부 자리를 계속 차지하는 거잖아요. 뭐 독재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파인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직급 체계를 바꿔서 그 사람들을 간부로 박아놓으면 사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조직은 우파 조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저희 댓글에도 있는데 네. 이런 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디서 만들었냐고. 저희도 이제 국정원에서 만드는 겁니까? 어디서 이런 걸 어디서 만들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문서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작성자는 짐작이 가는 사람이지만 그건 짐작일 뿐이고 내부에서? 뭐 내 외부가 합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이 문건이 내부에서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다는 걸 저희들은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소송을 걸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네. 법원에서 밝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뭐 문제가 됐던 임명동의제 폐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하라. 임명동의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앵커님도 보셨나요? 이 대비 문건? 그러니까 저는 뭐 원문 자체를 본 건 아니고 네. 저게 이제 보도가 됐을 때 그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언론 비평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면서 저것과 관련해서 논평도 한 바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 저 내용을 봤을 때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왜냐면은 저런 깨알 같은 그런 장악 시도 장악 계획을 담은 문건을 그러면 과연 박민 사장과 그 측근들이 안 만들었겠는가. 당연히 저는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충격성과 별도로 충분히 그들이 했을 법하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실제로 뭐 작성을 안 했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놀랍지만 놀랍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저 내용들이 착착 KBS에서 실행되고 진행되면서 KBS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임명동의제 파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임명동의제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국장들을 임명을 사장이 할 때 구성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동의를 못 받으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임명동의제를 하는 이유는 그 리더십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송사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걸 매번 이제 뭐 민주적인 투표를 하면서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권한을 당신에게 탁 위임을 해주겠다. 그럼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한번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보라. 이런 차원으로 임명동의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KBS도 수년간 했고, 근데 그거를 그냥 파기하겠다.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KBS의 국장들은 사실상 아래로부터의 그런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심지어 간부들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구성원들의 반발로 아직은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이 무섭네요. 계획대로 되면은 그런 식의 KBS가 만들어질 뻔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조직 개편이라든지 분사화라든지 임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KBS 자체를 굉장히 쪼그라뜨려버리는 그런 축소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그러면서 우파가
공고히 지배력을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서거든요. 아, 방송국의 이런 큰 틀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부 구성원들의 간부들이 만드나요? 이사진들이 모여서 만드나요? 보통 이런 임명동의제 같은 거 하자라든지 이런 큰 룰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건 사측과 노조가 협의해서 단체 협약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보장 해놓는 거죠. 근데 그냥 단체 협약을 대놓고 파기를 하라고 지금 문건에 돼 있고 또 치사하게 이제 회사가 조합비를 걷어서 주거든요. 조합원들 월급에서 떼갖고 그걸 조합에 주는데 네. 그거를 안 걷어주는 대가로 뭐 임명동의를 파기시킨다든지 막 이런 식의 시조랑 꼼수나 이런 것까지 노조 다 탄압 방식까지도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만들 때는 이렇게 같이 만드는데 파기는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이 사람. 네. 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또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게 바로 친일 방송입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 보는 시민들 너무 힘든데 땡뉴 뉴스도 모자라서 친일 방송까지, 그것도 광복절에. 그런데 친일 방송의 뿌리도 대외 문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대외 문건에 이미 뭐 친일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까? 친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사측이 지금 임명동의제를 폐지를 했던 이유가 인사권이라는 것이 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느냐, 이는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 편성권 이런 것들이 다 사측이다, 사측이 갖고 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인사권도 마음대로 휘두르고 편성권도 마음대로 휘두르는 현 경영진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결과가 결국은 이제 광복절 방송 참사로 나타나는 거였죠. 이게 정상적으로 임명동의제라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편성권에 대해서 실무자와 책임자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런 일은 최소한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승만 찬양 프로그램인 기적의 시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이거 강행하지 마라,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는 하지 말고 진행하기 전에 공정방송위원회부터 열어라는 걸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열지 않았고 결국 그냥 회사가 자기들의 주장대로 편성권을 행사를 해서 방송을 했고 결국 문제가 생겼던 거였죠. 그 기미가요 틀었던 분은 그때 경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권의 사측이 가지는, 사측만이 전유하는 권한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사측이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자, 실무자한테 책임을 묻는지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편성본부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닌가요? 편성본부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 수리는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그 편성본부장이 그 이승만 찬양 다큐 직접 편집하신 건 아니에요? 하시고 그랬던 그렇죠. 분이죠. 저희 민원연에서 어제 방통위에다가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 이승만 그 찬양 다큐가 뭐 역사 왜곡 등 뭐 내용이 아주 문제가 많은데 그 뭐 또 통상 구매 비용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사고 이랬는데요. 거기 그 협찬 고지, 그 외 제작 지원 이렇게 나오는 고지 있잖아요. 그것도 방송법 시행령하고 협찬 고지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게 최소 6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통위에 이거 엄정히 조사해라. 그거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 700에서 1000만 원 부과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났냐면 이렇게 실무자들이 다 거부하고 이런 방송, 저질 방송 하면 안 된다, 역사 왜곡 심하다 이러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고 간부들이 자기가 직접 막 문제가 되는 거 편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협찬 고지가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송이 된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게 방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통위는 1인인데 이런 민원 접수했을 때 반영이 됩니까? 이거는 위원회 전체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이 조사는 신속하게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죠. 그게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 단체들을. 몇 번씩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단체. 심지어는 정치단체는 협찬 그 자막고지 같은 거 못하게 돼 있는데 정치단체까지 제작 지원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요. 자, 지금 KBS 친일 방송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태풍 속보의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표기하고, 그리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이 KBS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 받아내는 거 진정한가. 그래서 중꺾마 아닌 중일마 유행어까지 퍼졌는데 KBS의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 친일 관련된 이런 분위기들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논란이 돼서 지금 엄청 조롱거리가 사실 되고 있거든요. SNS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것보다 왜 이렇게 부상이 갑자기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한중일 이렇게 했지 한일중이라고는 표현을 네. 굳이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좀 말도 되지 않는 짓이나 뭐 이런 데스킹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 태풍 속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좀 조롱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에 민감하고 자연재해는 그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일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 뭐 보니까 남쪽에 계신 뭐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날 또 바람이 엄청 셌대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실제로 태풍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태풍이 일본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으로서. 네. 하지만 이런 것마저도 KBS가 지금 하니까는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누적분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현 본부장 잘 얘기했듯이 일본의 그 태풍 상황도 우리에겐 중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광복절에 그 오페라 나비 부인을 틀은 거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뭐 어떤 의도가 있는 어떤 방송은 아니었다고 보고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승만 찬양 다큐가 훨씬 더 심각한 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대중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 오페라 나비 부인과 기미가요가 워낙에 이미지가 강렬했기 강했죠. 때문에 네. 거기에 그 분노하시는 게 워낙에 컸고 또 그동안에 KBS가 그 신뢰도와 영향력을 하락해 옴에 따라서 이런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이 다 회자가 되고 다 조롱이 되고 다 비판을 받는, 네. 그러니까 사실 비판을 좀 안 받아도 되는 것까지도 비판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당연히 경영진이 책임을 솔선수범 져야 되는데 네. 나오는 언어들을 보면 네. 대부분 뭐 실무진을 탓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 논의 절차들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하고 네. 파기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책임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연임은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박민 사장은 네. 이런 게 참 뭐 비극이죠. 예.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실 이런 친일 논란을 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빨리 국민들을 KBS에서 손절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냐, 아니면 정말 일본이 너무 좋아, 우리 기시다 총리가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야라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일이냐. 전 이 두 가지 중에 아니, 두 가지 아니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정권의 코드를 용산에- 맞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일중도 왜 한일중이 됐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쓰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언론사는 정부가 쓴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네.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어떤 현 정부의 코드를 맞추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 정부가 막 북한을 찬양해. 그러면 갑자기 막 여기서 김정일의 연설이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KBS가? 뭐 그런 정권이 생겨서 그런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 수도 된다라면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 실제로 와. KBS 저희가 9시 뉴스 메인 뉴스를 저희 민원연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장 보도량이 급증한 게 대북 보도예요. 그러니까 대북? 북한 관련 보도가 네.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지금 정권이 북한 관련해서 네. 유의미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네.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KBS가 코드에 맞춰서 네. 갑작스럽게 대북 뉴스가 급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KBS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청률 급감했고요. 적자는 급등했습니다. KBS 창사 이래 최악의 시청률과 최악의 재정 적자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억 재정 적자. 그리고 이제 경영난 속에서 이렇게 인재분들이 우리 또 앵커님을 비롯해서 황정민, 이강용 아나운서분도 또 KBS를 떠난다고 하고 KBS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이거 신청자가 좀 많이 있나요? 무급휴직? 아니 아직까지 뭐는 그 받고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할 것이다. 네.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신 거고.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많은 또 국민들이 KBS에 분노해서 뭐죠 그거 돈 수신료다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느냐 최대한 번거롭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안 내겠다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 뭔가 그럼 KBS 경영진들의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사실은 KBS 이사회에서 제가 몇 차례 박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한테 당부한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흔히 합니다. KBS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수신료 분리고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택하게 했고 사실 수신료를 안 낼 수는 없어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내긴 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경영이라고 하는 큰 팔에서 팔 하나를 뺀 거다. 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신뢰대로 상실하면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혹은 국민으로부터의 수신료 거부 운동이 과거에 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저희들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대편 팔까지 빠지는 상황이 생길 거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우려가 이 8.15를 계기로 하는 나비부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사실은 아래로부터 수신료를 분리고지해서 일종의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좀 일었던 지금은 뭐 조금 당시보다는 좀 잦아들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KBS는 어떤 형태로든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참 이런 표현을 오늘 기자회견에도 했습니다만 사실 방송에서 인류, 이류, 삼류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KBS의 상황은 국민의 신뢰도 상실 속에서 이류 방송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석에서 KBS가 왜 이류 방송이야, 삼류 방송이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과하게 이 자리에서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KBS의 정말로 심각한 위기고요. 5년, 10년 안에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과거 MBC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경영진뿐만 아니라 KBS 구성원 전체가 이런 위기감을 확실히 느끼고 지금 KBS의 궤도를 제 궤도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KBS는 실제로 무너지는 게 정말 한순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물론 경영의 위기도 심각하지만 이 경영의 위기와 덧붙여가지고 이 신뢰도의 위기가 이미 닥쳤고 그거를 아마 내부 구성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를 특히 KBS 바깥에 있는 분들도 단순히 KBS를 수신료 분리 증세 때문에 KBS가 경영의 위기를 겪는 거 아니야? 이 관점을 넘어서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존립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는데 같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게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특히 시청자든 같이 노력해야만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경영자면 수신료 분리고지의 이유를 그쪽에서 대는 거는 시청자들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신료 분리고지 상황에서도 수신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권을 최대한 잃어버리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발언들을 하고 하니 이거 정말 KBS를 살리려고 하는 경영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성비가 진짜 좋았던 것들이 뭐가 있나. 2,500원을 내고 이렇게 재미있는 KBS 같은 공영방송 없잖아요. 이런 좋은 퀄리티. 우리가 건강보험료 솔직히 뭐 작지 않은 돈을 내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들.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시스템부터 망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유네니 그거가 아니라. 그 공공성. 그렇구나. 그거 세 개로 줄일 수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다니. 아니 근데 그거부터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망치고 있다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KBS 내부에 분노했죠. 하지만 의료대란을 겪고 여러 문제를 겪고 나서는 국민들도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탄압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박민 대통령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할 뻔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또 재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민 임기가 연말인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재임 가능합니까? 일단 내부 구성원들은 저희들이 오늘부터 저희 조합 같은 경우에는 박민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투표 하고 있는데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아주 뜨겁다는 것만 좀 확인했고요. 결과는 모르니까 저희들도. 투표는 그럼 누가 까봅니까? 이거 또 조작될 수도 있는 나중에 요즘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자투표 하니까는 조작 이런 거 있는데 조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구성원들이 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박민 사장이 될 수 있는데 1등 공신이었던 서기석 이사장이 지금도 이사장이 되었고 서기석 그런 상황에서 또 박민 사장은 연임을 지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궁금하죠. 그 12기 이사회에서 한번 퇴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을 해서 좀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자기가 조직 개편을 했으니 이 조직 개편의 결과라든지 이 바뀐 조직을 자신이 다시 한번 끌고 가서 KBS를 어떻게 잘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좀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구성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하지만 이사회 구성이라는 것이 일단은 박민 사장한테 유리한 우호적이죠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거수기 이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사들에게만 사장 선임을 맡겨놓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직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필요하다면 정치권까지도 사장 선임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조가 4개잖아요. 지금 본부에서 지금 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3개 노조 입장은 지금 뭔가요? 다른 한 노조는 곧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노조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 근데 일단 4개 중에서 저희들 확인한 게 3개 노조는 어쨌든 박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의 노조는 조합원이 한 수십 명 되는 이제 소수 노조 있는데 이분들은 이 노조의 전직 위원장님께서 직전임 노조 위원장이 바로 이제 회사 경영진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쪽은 좀 저희들이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는 분. 근데 연임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기간에도 KBS를 망쳤는데 연임까지 하게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주 끔찍하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연임을 막아야 KBS를 다시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박민 교체하면 자기가 진다라고 생각해서 또 밀어붙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그래요? 우리가 류일임 그렇게 막 욕을 먹고 난리였는데도 또 그 방심위원장 또 연임을 시키잖아요. 그 박민도 사실 내부에 다른 사람 써도 되는데 자기 고집상 여기서 밀리면 진다라는 뭔가 자기가 여론을 보통 수렴하면 대통령이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 여론 수렴하면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변수 아닐까 최근에 인사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뭐 류일임 방심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이지수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장관 후보자들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지금 총선 이후에도 기조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퇴행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박민 사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내부 구성원들이 저렇게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그토록 많은 오류와 실수를 범했음에도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대통령의 지금의 기조를 보면. 근데 이게 결국엔 여론의 힘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단합으로 이거를 좀 돌려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MBC에는 관심들이 많으신데 KBS에는 좀 관심이 덜해서 아니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박민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정말 깨알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좀 남기고 심지어 창사 기념일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KBS 사장. 아 그래요? 그럼 좀 쉬시는 것도 답인데 그분은 차라리 그냥 사장을 공석으로 해놓는 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 KBS를 살릴 수 있는 더 방법 아닐까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장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못지않은 빌런들이 또 많아서 아 그래요? 뭐 사장 공석만으로 안 될 것 같고 아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MBC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오고 무도하게 막 하루 만에 공영방송 이사들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BS의 박민 사장 비롯해서 또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KBS의 여러 지금 경영도 국회가 감사를 할 거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좀 낱낱이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그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가장 큰 이유는 MBC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서 MBC를 지키는 것이 언론 장악을 전반적으로 막아낸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일단 MBC에 대해서 일단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고, 근데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 문제가 있으면서 좀 국민들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러는 상황에서 그냥 박민이 훅 들어왔는데 박민이 들어온 상황에서 야 이게 대통령이 꽂은 사람이 공영방송사 사장이 되니까 야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다시 공영방송사 사장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시고 그 의문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는 단계에 왔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를 응원했던 건 사실 잘 싸웠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KBS 싸우는 모습을 MBC에서 보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무 데서도 보도를 안 해주니까 싸워도 국민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MBC 당장 MBC 내일 9시 뉴스 데스크부터 갑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시위하고 이런 것도 뉴스 앞부분에 나가더라고요. 네, 생색내듯이 그래 말씀하시죠. 자주 서로가 이렇게 언론인들은 뭉치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앵커님,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막 같이 투쟁 막 이랬는데 이제 많이 MZ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2024년도 뭐 이렇게 되면서 제가 떠올렸던 언론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이미 막 그런 거 이제 머리띠 메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이라도 이렇게 언론인들끼리라도 잘 뭉쳐가지고 보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시민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박민과 내부 구성원들 분리해서 좀 봐주셨으면 그래야죠.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KBS는 수신료까지 내잖아요. MBC보다도 더 사실 내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방송사인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결국 내 수신료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약간 국민분들도 KBS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 갖고 같이 좀 지켜주고 같이 관심 갖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MBC가 저희가 문화재 상암동에서도 하고 강화문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찾아와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게 공영방송 마지막 그 보루인 MBC는 지켜야겠다도 있었지만 말씀대로 아 정말 열심히 내부에서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랬는데 KBS라든지 YTN 내부에서도 정말 많은 이 구성원들이 투쟁을 하고 지키려고 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도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KBS하고 YTN은 장악이 됐으니까 자사 보도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자사에서. 그걸 보도하려면 이제 그 자체가 너무나 지난한 싸움이 되니까
이제 말씀대로 MBC에서 보도해 주시고 다른 언론에서 해준다 하지만 또 다른 언론들도 지금 논조가 다 친정권 논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언론학자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지금 예,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KBS 상황은 더 자주 저희가 또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분도 방송 나가실 때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앵커님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니까. 예, 저는 방송 안 나갑니다. 이호찬 본부장하고도 네. 방송했고요. 네. 박상현 본부장도 조만간 초대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시기를 지키려고.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두 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사님과 앵커님 짧은 논평 부탁드립니다. 어떠셨는지? 예,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랬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부르시지 마시고요. 제가 배운 것도 많고요. 또 그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영방송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박상현 본부장님 그리고 MBC 이호찬 본부장님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무척 감사하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세요. 저희도 인용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밖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그 과거에 몸담았던 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를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여기저기서 초대되면 꼭 KBS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언론 비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기시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제가 그 함께 그 파업했었던 그 수년 전의 그 상황이 다시 재발되니까 그래서 너무 좀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하는데 근데 그 내부 구성원들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KBS 사람들 다 한심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젊은 그 평기자 평PD들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예, 수준도 높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회복을 시키지 않을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나오신 거 후회하십니까? 나 후회하진 않고요. 후회하진 않으나 다만 좀 이제 외로운 면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동료 친구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자주 못 만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각자의 그 관심사가 좀 달라지는 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좀 고독감을 주죠. 근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KBS 내부 구성원들 더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동료분들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힘 되죠. 그렇죠. 큰 힘이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MBC 목포지부에서 아주 재밌는 영상이 준비되었다고 하니까요. 요거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회의합시다. 그래. 박 기자. 예. 내일 뭐 할 거야? 네. 내일 오전부터 그 정당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팔로잉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당이야, 야당이야? 야당입니다. 여당에서는 별 행사 없어?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킬. 한쪽만 해주면 공정하지가 않잖아. 응? 어이, 최 기자. 넌 뭐 할 거야? 그 쌀값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 한번 해보려고요. 쌀값. 킬. 지금 양곡관리법이다 뭐다 해서 야당이 시끄럽게 하는 거 몰라? 지금 누구 좋으라고 지금 쌀값을 한다는 거야 지금. 킬. 저는 그 일본 오염 수방류 1년 지난 시점에서 이 수산물 유통산지 분위기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야, 처리수. 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응? 킬. 저는 폭염이지 않습니까? 여름 나기 힘든 저소득층 상황을 취재해보는 킬.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처리 규탄 집회한다고 하는데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아니 국장님 대체 다 잘라버리려면 저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뭐 지금 뭐 항명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했잖아. 우리 뉴스가 얼마나 멋졌어. 이 좌파 녀석들은 우리 뉴스가 저 동물에 왕국됐다고 그렇게 비아냥대지만 우리 뉴스가 얼마만큼 다양성이 넘치고
부역해 보도부장.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 MBC 잘 들어. 뉴스 너네만 해? 똑같은 뉴스 반복할 거야? 멧돼지도 있고 반려동물의 여름나기, 알통이 전 70년을 좌우한다는 그 주옥 같은 뉴스도 몰라? 뭐 회의만 계속 할 거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나가 얼른. 어떻게 잡히셨나요? 그물로 잡히셨나요? 맨손으로 잡히셨나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잡혔을 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수족관 안에 있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물맛이 좀 다르던가요? 일본에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야, 처리수. 아니 그 처리수 배출한 뒤에 바닷물 물맛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 파란색 다 빼라고. 파란색 필요 없어. 아니 숫자 1 빼. 숫자 화면에 나오면 안 돼. 1. 야 스케이트장 갈 거야? 아니 빨간색 놔둬도 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일도 관련이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소식은 오늘도 당연히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육해공 각종 동물 소식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 일부 세력의 반발 탓에 시끄럽고 뜨거웠던 우리의 바다가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실제 물맛이 어땠는지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MBC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MBC 뉴스. 하지만 주인이 바뀌면 다시 동물의 왕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MBC를, MBC 뉴스를 지켜주세요.